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마음을 다독여온 분이죠. 이시영 박사님의 신간 아버지 10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입니다. 박사님에 대한 소개는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편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이 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저자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꼭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에요. 딱딱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어느 여유로운 오후에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삶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기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문 일부를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서문 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90년 인생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써보려 하네.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네, 이 책은 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편지이자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정표입니다. 마치 큰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처럼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지 이 책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자네들은 가족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였어. 가족이 손만 벌리면 무엇이든 척척 해주려고 애쓰느라 고생 많았네. 무능한 부모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마술상자 같은 존재가 되려 정말 애썼네.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가족이 원하는 것을 마련해 주려고 무리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 속은 끓지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게 한국의 가난한 가장의 입장이지. 난 그래서 언젠가 문인화를 그리면서 애비는 울 데도 없는 딱한 사람이다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전시회에서 아주 인기리에 팔려나가더군. 그렇게나마 아버지 속을 알아줬으면 하는 가장의 애달픈 호소가 담겨있는 그림이었어. 나는 자네들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부모는 만능이 아니라네.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줄줄 쏟아지는 마술 기계가 아니지.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차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압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지. 땀과 눈물에 젖은 월급을 받아오고 있는 거라네.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네. 나의 자존심은 버려도 가족의 자존심은 끝내 지켜주고 싶지. 그런 가장의 심경을 잘 헤아려 주길 바라네. 그리고 잊지 말게. 아버지도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는 걸. 100년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네. 그 준비를 지금부터 잘할 수 있도록 자식들의 지지가 필요하네. 내 아버지는 가족들의 절대적 성원이 필요한 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게. 치매가 찾아올까 두려워요.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과 치매지. 암은 워낙 천천히 진행되는 초만성병이라 한참 진행되는데도 본인은 별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다네. 그러나 치매는 당장 깜빡하는 기억력 장애가 오기 때문에 어라, 혹시 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 기억력이 깜빡한다고 지나친 불안은 금물이야. 열쇠 어딨지? 라이터 어딨지?
금방 두고 돌아섰는데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이럴 때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역시 금물이네.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웃어 넘길 수 있어야 해. 나이 앞에 장사 없단 말을 믿어야 하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경증이면 예방책이 있다네. 신문 잡지에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조언이 실려 있네. 많은 사람이 운동하라고 조언을 하지. 물론 그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일이라네. 그러나 참 좋은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야. 사람과의 교류에는 남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뇌과학에선 이를 아웃풋이라고 해서 뇌 자극엔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네. 뇌 훈련을 따로 하는 과정도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사람과의 교류를 적극 추천한다네. 이게 가장 확실한 뇌 활성 훈련법이야. 그 다음으로 미니 트립, 짧은 여행을 추천하네. 꼭 멀리 떠나는 여행만이 아니라 낯선 곳이면 된다네. 새로운 자극은 뇌 회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야. 낯선 지하철역에 내리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되고 뇌 회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네. 자주 가는 곳이라도 계절이 다르게 혹은 시간대가 달라도 뇌는 새로운 자극으로 회로가 활성화된다네. 기억력 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온다면 메모하는 것이 최상이라네. 사람들은 나를 메모광이라고 부르지. 원래 기억력이 좋은 편도 아닌데 나는 워낙 할 일이 많으니 메모는 일상이 되었지. 사회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입장이라 내 전문 분야보다 사회 전반에 관한 공부까지 하려니 더욱 힘이 든다네. 하지만 오늘까지 인지증이 안 걸리고 예방이 잘 된 것도 메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네. 가벼운 건망증이 나를, 특히 뇌를 건강하게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해. 품격 있는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겸손한 노인력을 키우면 된다고 답하고 싶네.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지. 그러나 그게 바로 힘일세. 어느 학자가 노인력이란 말을 했어. 나는 이 말이 참 좋아. 인간에겐 누구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이타적 욕구가 있다네. 자기가 베푼 작은 친절이나 배려에 상대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내 뇌 속에도 똑같은 기쁨 반응이 일어나지. 뇌신경에선 이 회로를 거울신경회로라고 부른다네. 내가 올해 90세가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기도 한다네. 우선 겉모습이 제법 그럴듯해 보여서인지 그래도 꼬부랑 영감 취급은 잘하지 않더군. 최근엔 오래 알아온 허리 디스크가 지난 코로나 때 집에서 글만 쓰느라 잘 안 움직여서인지 상당히 악화되었어. 계단이 많거나 산에 갈 일이 있으면 지팡이를 짚고 가지. 그런데 나도 놀라는 경험을 덜어 하게 된다네.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은 내게 대단히 친절하고 배려적이며 양보도 잘해준다네. 이게 지팡이의 힘인 것 같아. 노인력이란 말은 지팡이 힘과 같은 뜻일세. 사람들이 내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능력이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럴 땐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도 노인으로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해.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 된다네. 상대방도 나이 든 사람 약자를 도왔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지. 고령자가 정말 안 해야 할 것은 허세를 부리는 일이야.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젊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젊은이들이 찾는 노인은 대단한 일을 한 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때 즐겁고 따뜻한 사람일 거야.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듯이 노인은
겸손하고 자중할 때 노인력이 빛나는 순간이 된다네. 예전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네. 그건 자만심이지 자존심이 아니야. 자기 자랑 말고 열심히 하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당신을 위대한 능력자로 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네. 세계 위인전을 한번 훑어보게나. 그들의 두드러진 점은 겸손이었다네. 그 겸손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지. 나이 들수록 불면증이 너무 심해집니다. 어느 책이든 건강에 관련된 글에는 숙면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네. 깊이 잘 자야 건강에도 좋고 병도 안 걸린다는 것. 숙면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디든지 등장하는 숙제지. 그런데도 불행히 노인의 숙면은 오히려 이상현상이야. 잠이 잘 안 오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수면이라네. 젊을 때처럼 잠이 깊게 많이 오지 않는 건 나이 들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잠이란 낮 동안의 활동으로 지친 심신의 휴식을 위해 취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을 때처럼 활동해야 할 일이 있던가? 활동량과 수면량은 정비례한다네. 활동이 많으면 피로회복을 위해 그만큼 수면이 더 필요하고, 불면이면 우선 이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네. 아무리 깊이 숙면을 하는 사람도 밤잠 8시간 동안 4회에서 5회의 수면 사이클이 있어. 보통 자는 동안은 4-5번 깨지. 그때 일어나 화장실도 가고. 베개만 빼면 코를 골고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하는 사람도 있지. 젊은 날 온종일 힘든 일을 하고 난 후, 혹은 등산하거나 하루 종일 운동을 한 날엔 누가 업고 가도 모를 만큼 숙면을 하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날을 보낸다는 것이 생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잠이 절로 얕아질 수밖에 없어. 원래 인간은 대체로 90분을 한 주기로 신체 활동 곡선에 오르내림이 있지. 아무리 명강이라도 90분 이상 들으면 주의가 산만해진다네. 휴식이 필요하단 증거지. 이 사이클은 밤낮 없이 24시간 계속된다네. 낮 동안에도 졸릴 때가 있고 그걸 용케 넘기면 다시 정신이 맑아지지. 나이 들수록 이런 패턴이 확연해지네.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하지만 노인이 되면 깜빡깜빡 졸기를 잘한다네. 불면이라지만 그게 잠이야. 그런데도 예민하거나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불면증이라고 아주 죽을 상을 짓지. 늦은 가을, 늦은 밤에 우수수 낙엽지는 소리에 추적추적 비라도 내리는 밤이면 이런 사람에게 잠이 올 리 없지. 별 생각이 다 든다네. 아무리 자려고 몸부림쳐도 그럴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고 창밖에 내리는 가을비는 그칠 줄 모를 것이야. 아주 미칠 지경이 되지.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게나. 나는 이런 밤이 좋다. 그리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도 든다. 밑도 끝도 없이 옛날 생각도 난다. 깊은 회상에 빠지기도 한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 책상에 앉아 글을 써보게. 그림을 그려도 좋아. 잘 됐다. 자지 말자. 밀린 숙제나 하자. 잠이란 게 이상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온다네. 이걸 수면 전문 용어로 역설 수면 기법이라 부른다네. 불면을 즐겨보게. 못 먹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누워있든 앉아있든 훌륭한 휴식이 된다네. 내일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건강 관련 책에서 타령하듯 하는 8시간 숙면은 젊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네. 깜빡 잠도 잠이라네. 불행을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요즘 사는 게 좀 팍팍하다 싶지 않나? 나도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어딜 가든 한숨 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네. 사는 게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을까? 도대체 언제쯤 나아지려나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런데 말일세, 과연 자네들이 말하는 그 불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외부 환경 때문일까?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었어. 세상에는 돈이 차고 넘쳐도 허전한 사람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도 괴로운 사람이 있더군. 반대로 가진 것 없이도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나? 바로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지.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 결국 불행을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자네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네.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 살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내가 돈만 많았어도,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더 좋은 직장에 다녔다면, 내 인생이 좀 나아졌을 텐데. 하지만 과연 그런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장기적으로 조사했다네. 당연히 처음에는 복권 당첨자들이 기뻐했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우울했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도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갔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다시 이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오더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결국 행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야. 돈이 많아져도, 좋은 집에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처음 느꼈던 행복감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네. 반대로 사고를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도 인간은 적응을 하면서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게 되지. 그러니 내가 지금 불행한 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라네. 행복이란 결국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는 걸 본 적이 있나? 출근길 교통체증 매일 겪지 않나? 도로가 막히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아, 또 지각이네. 도대체 이 나라 교통은 왜 이 모양이야? 하며 씩씩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한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며 갈 수 있으니 다행이지. 걸어서 출근하는 것보단 낫잖아. 하며 여유를 갖는다네. 똑같은 차 안에서 똑같은 정체를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찌들고 다른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거야. 이 차이가 뭘까? 바로 마음가짐에서 오는 거라네. 이런 경우도 있지.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이 났다고 해보세. 한 사람은 아, 난 정말 무능한가 봐. 이제 끝장이야. 하며 풀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되겠군. 좋은 경험이야. 하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네. 같은 사건인데도 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배움을 선택하는 거야. 자네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 당신의 체온은 몇 도인가? 체온이란 곧 생명. 나는 몇 도로 살고 있나?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시원한 것만 찾는다네. 카페를 가보면 온통 아이스 커피, 빙수 등 얼음 가득한 음료들로 넘쳐나지. 그런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걱정부터 앞서더군. 시원한 음료수를 들이붓고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몸을 식히는 것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는가?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라네.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거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감기 하나도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네.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고 외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하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을 때와 같지가 않아. 체온이 낮아지면 몸의 효소 활동도 둔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지니 각종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여름이라고 무조건 몸을 식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네. 때로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을 덮여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야. 무쇠도 씹어먹을 팔팔한 20대라면 모를까. 나이가 들면 이열치열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네. 체온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범이 있으니 바로 스트레스야. 혹시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는 여름철에도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많지. 왜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결국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라네. 체온을 유지하려면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의 질이야. 밤에 더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한 뒤 선풍기 바람을 다리 쪽으로 약하게 틀어두게.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체온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체온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네. 그러니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게. 여유로운 마음이 결국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네. 체온을 올리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는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500에서 600% 증가하네. 혈액이 잘 돌면 장의 연동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가 개선되고 심지어 대장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매일 한 번씩 체온을 올리는 것과 항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라네. 매일 한 번씩 올리는 방법은 아침마다 30분 정도 걷고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에 햇볕을 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거야. 자기 전에 41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효과가 아주 좋다네. 항상 높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근육 운동이야. 근육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공장이지.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되네. 더운데 무슨 운동이냐 하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더운 날이라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나른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네. 그러니 더울수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몸을 움직이도록 하게.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금 떠올려야 한다네. 여름철에도 따뜻한 차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열치열의 철학이지.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시원한 것들에 의존하고 몸을 차갑게 만드는 습관에 젖어 있어. 그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지.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체온을 신경 써보게. 지금 내 몸은 몇 도인가? 몸이 차갑지는 않은가? 체온이 곧 건강이야. 건강을 지키려면 체온을 올리는 것이 먼저일세. 그리고 그 첫걸음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는 것이라네. 짜증을 다스리는 방법 36개 주랭랑. 분노와 짜증의 차이. 짜증은 분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라네. 분노는 대부분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하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밀려났을 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해. 하지만 짜증은 그런 명확한 이유도 목표도 없어.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일 뿐이라네. 짜증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 환경에 대한 불쾌감에서 비롯되네. 특히 더운 여름철엔 높은 기온과 습도가 우리 몸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런 신체적 불쾌감이 짜증으로 이어지지. 길에서 부딪히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길을 막고 서 있는 자동차, 시끄러운 음악 소리.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일들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엔 쉽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네. 문제는 짜증이 분노보다 더 해롭다는 점이야. 분노는 적어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라도 있지만 짜증은 그저 감정적으로 욱하는 것뿐이거든. 게다가 짜증은 그 에너지를 제멋대로 표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격해지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라네. 그렇다면 우리는 짜증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아니,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손자가 정리한 병법 중 가장 유명한 36개 중 마지막 작전, 바로 주랭랑이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라네. 짜증이 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야. 짜증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물러나면 마치 뜨거운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이 빠지듯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기 마련이네. 그 순간을 견디면 조금 전까지 욱했던 감정이 한없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네. 짜증이 밀려올 때 행동 강령. 1. 일단 그 자리에서 멀어지기. 짜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 곳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면 잠시 그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 주차장에서 짜증이 날 것 같다면 잠시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2.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짜증이 올라올 때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셔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네. 체온이 상승하면 짜증이 쉽게 치솟는데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짜증도 누그러지거든.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한다네. 3.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이완시키기. 짜증은 종종 신체적인 불편함에서 비롯되기도 하네. 그래서 몸을 편안한 자세로 만들면 짜증도 함께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 짜증이 날 때는 자세를 바로 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이완하는 연습을 해보게. 호흡을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감정이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네. 4. 이 짜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보기. 짜증이 나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네.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길에서 부딪힌 사람의 무례한 태도, 불쾌한 날씨, 깜빡하고 놓친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 정말 내 하루를 망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되새겨보면 그 답은 대부분 아니일 거야. 5.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기. 짜증이 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는 것도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네. 짜증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을 찾아두면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바람이 부는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네. 짜증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짜증에 휘둘리지 않는 거네. 짜증이 날 만한 환경은 어디에나 있지만 짜증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지.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게. 짜증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지. 하지만 짜증을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다면 올여름이 훨씬 더 유쾌하고 평온하게 지나갈 거야. 그러니 짜증이 날 땐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한 템포 쉬어가 보자. 결국 짜증은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서재에서 펴낸 아버지 10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월요일이라면 다시 시작되는 일상에 마음을 단단히 먹을 거고, 휴일이라면 잠시 숨 고르며 나를 위한 시간을 꿈꾸겠죠. 우리는 내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멀리 1년 후, 10년 후의 날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볼거리가 많을수록 차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정보와 변화가 넘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만큼 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